대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 기업과 관련한 영상 하나를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아졌다곤 하는데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기를 딛고 새 도약을 준비하는 한 중소기업인을 김승조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의 금형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의 대표인 안용준 씨는 잠을 잘 틈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주문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GM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것도 프로젝트성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한 520만 불 직접 수주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주문이 끊긴 데다 파생금융상품 키코와 엔화 대출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안 씨는 수출의 탑을 반납하면서까지 정부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밖에.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정의를 논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러나 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유럽과 미국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매출을 금융위기 전보다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직원들이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회사, 그리고 기술로도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12년 전 외환위기의 구조조정 한파로 대기업에서 퇴직한 뒤 중소기업을 창업했던 안 씨.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바로 이 기업의 대표이신 TL테크 안용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내외 손상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시화공단에서 자동차 금형을 만들어서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TL테크라는 회사의 안용준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의 친서를 들고 아베를 찾아갔지만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지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과 기레기 언론들은 하나같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전하는 것들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용준 대표님처럼 일본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도 이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몇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얼마나 어려움에 당했는지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저 대우자동차를 다녔고요. 그 대우자동차가 이제 망하는 바람에 1999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의 그 외판 그다음에 바디를 구성하는 그 금형 프레스 철판 평평한 철판을 프레스로 찍는 그런 프레스 금형을 쭉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일본이 수출처였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일본에 그 수출을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거하고 달리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일본 시장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시장이고, 그리고 또 제가 대우자동차 다녔을 때부터 쭉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보러 친일파다 또 네이버 그 댓글 달면 나보러 토착이구라 그러지만 전 자신 있게 일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쁘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족속이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거 훌륭하다 이런 걸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구분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여럿 있는데, 최근도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3천만 불 수출탑도 탔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큰 부도도 맞고 해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일본의 한 기업이 자기들 핵심 기술을 쉐어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더 물량을 많이 해서 자기들한테 이익을 내게 해주는. 그런데 난데없이 10월 달에 이제 10월 말일 날 그 징용공 판결이 난 그날 아주 친한 일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어마어마한 문제로 갈 거라는 걸 일본 사람들 웬만한 사람이 알 정도면 우리 정부의 뭐 아니면 대법원 판사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았을 겁니다. 알았겠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4월 달에는 전화가 왔는데 이거 한국의 부품 반도체 부품 산업에다가 일본에서 제재가 갈 수 있다. 예.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아주 관심을 갖고 봐라. 그때부터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런 정치나 일본 관계나 이런 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 아는 지인이라는데 그분이 뭐 일본 지금 현재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아는 친구입니까? 아, 이건 이제 뭐 거래 정도가 아니라 예. 일본 사람은 뭐 거래한 지는 20년 됐지만 예. 일본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걸 진짜 지원해 줍니다. 예. 끝까지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뭐 그분이 뭐 충분히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 무역 보복이다.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제 우리 안 대표님에게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크게 가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분이 알고 연락해 줄 때는 아까 방금 말씀대로 우리 정부나 뭐 집권 여당이나 어디 다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어서 급기야는 반일 그 선동을 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뻔히 보이게 그 무슨 뭐 조금 시작했지 뭐 죽창 들고 나오는 유니클로 뭐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에요. 분녀회에서 노 재팬이라고 프랭카드 걸어놓기에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우리 같은 사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일본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뭐 장사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 보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우리 보고 친일파라 그랬어요. 그런 피해를 똑같이 보고 지금까지 당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피해 그 압박이 어떤 건지. 아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뭐 거의 뭐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이 위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 일본과의 무역 전쟁 요 시작보다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이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된다 해도요. 벌써 이게 본격적으로 그런 그 흐름이 시작된 건 징용공이 나자마자부터 일본 내에서는 이건 문제가 된다. 보통 사람이 알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이건 정제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죠. 늘 걱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아베가 경제 전쟁을 이룬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유도한 건데 그런 보복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계속 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담당자들은 뭘 알고 있냐면 또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약간 정부 편에 서 있으니까 아베는 당연히 정상국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라도 갈등이 일어나는 게 한편은 유리한 겁니다. 아베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가들은 야 이거 점점 이러다가 갑자기 양쪽이 이게 이하타전이 오히려 맞아버려가지고 일을 한국에 주었는데 갑작스럽게 분위기 나빠져서 물건을 제 날짜에 못 배우면 그 발주 준 사람은 자기가 목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정부에서 야 니는 뭐 이거 전략물자이니까 나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개인적인 압박이 되니까 팔주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최근 들어서 나의 일본 일은 이제 안 올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일이 안 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본에서 기술을 내가
이 받기로 돼 있었고 네. 그게 핵심 기술이 돼서 우리가 향후에 AI로 금융을 만든다는 시대가 우리도 5년 후에 온단 말이에요. 네. 이걸 같이 공동 대처하려고 했던 꿈이 다 날아가 버리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은 뭐 회사에 어떤 새로운 희망도 없고 그 다음에 수주도 맨 싸구려만 이제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 뭐 버텨봐야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렇게. 혹시 지금까지 그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일본과의 이제 이 지금 관계가 예. 완전히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예. 지금 뭐 대기업에는 이제 뭐 보도를 보면 뭐 어떻게 지원한다 뭐 있는데 중소기업에 혹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뭐 지원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확인을 했죠. 물론 제가 일본의 지인들한테 8월 달부터 가가지고 야, 왜 일이 없냐 에? 물어보니까 야 이거 그 우리 물건 이게 뭐 전략보호물자가 아니더라도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 설명을 받고 또 심지어는 약간 냉정한 그 고객이 있어요. 그 동북 쪽에 그 1년에 한 번씩 인사 가고 뭐 일을 안 주더라도 인사 가던 사람이에요. 예. 큰 규모 큰 회사인데 아유 내가 저 10월 23일 날 가려고 전화를 했어요. 1년 만에 가려고. 앞으로 볼 일이 있겠냐고. 대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오자마자 우리 담당자한테 야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좀 찾아내서 모여서 이거를 정부의 뭐 박영선 장관 쪽에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알아봤더니 중소기업 진흥공단조차도 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게 불가능하고 중소기업 벤처부는 아예 뭐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말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아까 말한 중소기업 진흥원 있고 중기청 있고 뭐 지금 그 뭐 중소기업 벤처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흔히 말로 뭐 대기업도 뭐 신경 써주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론에 대충 나오니까 근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대시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공문 하나 날라온 게 없어요. 주의 공문 하나 날라온 게 없어요. 이거 완전 무모한 짓을 했네,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우리 국내 언론들이 또 국내 우리 이제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일본 뭐 상품 불매하고 일본 뭐 기업들 어려움 당하고 관광 뭐 안 온다 뭐 이런 것만 떠벌리는데 이게 자칫하면 일본에서도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것들 봐라. 제가요, 저도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하고 뭐 물론 무지 친한 사람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느낌이 있죠. 아, 이 좀 여태하고 좀 다르네. 예? 거기다가 저도 결정적으로 최근에 확인하게 된 게요. 사실은 10월 20 며칠 날 KBS에서 시사 직직인가 한 거기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상케이 신문 특파원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여자분이 나와서 쭉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 극우의 입장이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씨라고 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요. 일본 사람들 상 그거 보통 대하고 아베 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그 내용이 가장 현재 일본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 그대로 전해줘라. 그렇죠. 예, 그 뭐라고 그러냐? 딱 두 가지. 하나는 자기도 30년 동안 이렇게 한국하고 특파원하면서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이건 이 혐한 분위기 그리고 분명히 이건 반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위안부 문제를 파기하고 징용공을 하고 의도적으로 하고 하는 반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혐한이지 혐한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반일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0대 80대의 일본의 그 사람들 중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 있답니다. 한국의 민주화나 한국의 경제발전 이런 거에 자기들도 공헌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 한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그 정도랍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안 대표님 말씀 듣고 이 상태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간다면 내 기업은 뭐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탈출구가 있다. 글쎄 이제 저는 뭐 마지막 선택은 이겁니다. 뭐 이제 다른 시장 찾기.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뭐 생존은 좀 연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이거 뭐 이렇게 가면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 속마음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뭐 한 6월, 7월 달에는 마음 비었었습니다. 사실은. 예, 요 최근에 그 엄청난 집회를 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지.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 태극기 집회 말씀하시죠. 그렇죠. 최근에 엄청 제가 집회 쭉 쫓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야, 이 집회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야, 이거 이민 가야 되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집회를 나오신 것도 기업이 어려져서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렇죠. 뭐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렇죠. 거기라도 그러니까 나도 한국당이 4월 20일 날 집회할 때부터 아, 이거 혹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길래 이제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렇다고 이 집회 가지고 금방 해결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안 대표님 현재 회사 사정으로 보면 예. 결국은 올 내안에 뭔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리 결정이 나도 그렇죠. 다 끝난다. 우리 회사는 끝난 뒤다. 예. 다급한 마음 그렇죠. 충분히 예. 이해를 합니다만 일본에 지금 이제 국가적인 이제 감정은 이를 짓겠지만 기업을 이제 오래 같이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좀 안 되겠냐고 이래도 지금 현재 일본 사람이 이제 일본 기업이 또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이제 감정들이 비슷하니까 이걸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차원이 거기까지도 안 갔다고 쳐도 지금은 이제 일본 담당자 레벨, 개인 레벨에서 일본 사람이 소심하거든요. 꼼꼼하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자기가 일을 줬다가 이거 보니 일본에 그런 식으로 방송에 또 내보냅니다. 이거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한번 사건을 키울 수 있다. 돌발적으로. 그러면은 줬던 물건을 잡히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예. 뭐 회사에서 야, 한국에 주지 마. 무슨 뭐 정부에서 한국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실제 이제 담당자들이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꼴을 봐서는 만약에 물건 주고 뭐 했다가 갑자기 가지마 뭐 하지마 뭐 이런 식이 되면 일본에도 그런 일본 방송들은 언론은 또 그렇게 모는 거죠. 그 아베도 그런 입속이 있거든요. 갈등을 문재인이 일으키니까 오케이 좋아 나도 봐도 왜냐 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려면 한국하고 갈등 만들고 중국하고 갈등 만들고 그거 계속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쪽으로 가야 그 양쪽이 그런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업이 잘못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적어도 이제 국가 간의 이 교류나 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그렇게 칼자르지 딱 자를 정도면 뭔가는 국내 전체 그 일본 대상 기업들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가면 이런 피해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대책을 좀 세워라 정부가 이렇게 해줄게 아까 말씀대로 중기청 무슨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거기에서 조차도 거기 벤처기업 거기가 제일 중요한 데죠. 거기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든 야 다른 건 몰라도 중소기업만큼은 상호간에 건들지 말자고 뭐 협약을 해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전혀 뭐 없습니다. 그런 게. 혹시 말이죠.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말은 나는 그렇지 큰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더 크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겠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대기업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중소기업들도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예전에 다른 뭐 피코라고 다른 피해가 입었을 때는 단체를 만들어서 행동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반정부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은행하고의 대결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장님들이 못 나서시는 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조차도 이걸 안 해주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는 뭘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한국콜마 회장처럼 그렇죠. 그냥 여론이랑 해가지고 몰아버리니까 겁이 나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그래 정말 신상 털기 들어오고 집단 포함하니까. 세무조사 들어가라든지 뭐 100% 들어가겠죠. 뭐 대본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저거하고 중소기업 그 김기문 회장님도 보니까 몸을 사리시는 거지. 지금 현재 뭐 제가 규모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대표님 회사 아까 이제 그 영상을 봐서는 꽤나 큰 회사인데 뭐 또 더 작은 회사들 흔히 말로 뭐 예를 들어 뭐 3차, 4차 밴드까지 내려간 저처럼 이런 데는 이미 문 닫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엔 저보다 가장 먼저 피해 본 사람들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여행사들
예, 조그만 여행사들, 일본 시골에 손님 보내고 했던 여행사들 분명히 그건 피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클로 같은 거 뭐 그 대리점 그 뭐 한국 사람이지 그게 일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업은 일본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매출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뭐. 유니클로 자체는 뭐 본사 자체는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봐야 실제로 피해보는 건 우리나라 서민들이 소시민이 먼저지 뭐 삼성이나 LG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해서 뭐 저거 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일본도 이 액션을 감히 못 취합니다. 부품을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검사를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겁만 주고 있는 것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나가면 대기업들은 어차피 멀쩡한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 이게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뭐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들 보고 다수를 뭐 친일파 토착외국으로 몰았는데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이낙연 총리의 치서를 들려서 아베가 뭐 어떻게 잘해보자 이러는데 만약에 아베가 이것 봐라 이제 무릎 꿇고 들어와 이래서 야 이 상태로 계속 밀어붙여 세계 3위 국가하고 10위국가 붙어서 100% 깨지는 건 10위국가 깨질 텐데 이 상태로 몰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대표님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대기업도 100% 온다. 아 그렇죠. 궁극적으로 만약에 진짜 마찰이 생기면 뭐 일본도 타격을 어느 정도 있겠죠.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가는 거죠. 아 일본에서 진짜 돈만 빼가도 일본이 빼면 다른 나라도 빼거든요. 그러면 당장 IMF 오는 거죠. 혹시 일본에 그 뭐 국가가 됐든 아니면 거기도 무슨 뭐 우리처럼 이제 뭐 산업부가 됐든 뭐가 있을 텐데 있다면 대기업은 이렇게 대처하고 중소기업은 이렇게 대처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일본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다 이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일본의 언론들, 그 일본의 언론이라는 게 우리나라 언론은 다 좌경화돼 있지만 일본의 언론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경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뭐 좋은 면 나쁜 면 있지만 말 안 해도 이럴 때는 일본 사람들은 알아서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리 자기가 알아서 대처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건 한국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나한테 계속 전화해 줬다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알고 야 혹시 이거 야 이러면 한국 주는 것보다 국내에서 좀 캐파를 더 키우라든지 또는 대만은 뭐 그게 적극 대응 능력은 없지만 일본은 대만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미리 준비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이런 물건 하나 만들어서 팔아서 뭐 우리가 수익을 챙겨 이거보다는 그들의 발전된 그 기술을 적당한 거래 기간이 되면 우리에게 전수해 주겠다. 사실 이제 이 기술 전수라는 게 엄청난 이 자산이 큰 건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친일파 토착의 소리 듣지만요. 제가 저 대학교 저도 뭐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대우자동차 입사했는데 당시 입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전에 배웠던 게 박정희 시대나 이승만 시대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입사했더니 아니 그 대우자동차는 르망 그 독일 거를 오펠 거를 갖다가 개발하면서도 가보면은 전부 일본 설비 일본 기술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야 넌 뭐 그때부터도 애들이 그거를 인정하라고 하지만 나는 느꼈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나도 내 분야, 저 이제 자동차 분야, 금융 분야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오래 배우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술을 내가 솔직히 누구한테 배웠냐? 마스다 자동차에서 배웠습니다. 연수 가서. 하나를 질문하면은 3개를 가르쳐줘요.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죠.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삼성전자, 산요가 가르쳐서 한 겁니다. 현대자동차, 미쓰비시가 가르쳐서 한 겁니다. 사실 지금은 삼성이나 현대보다 다 작아진 형편없는 회사가 됐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물론 일본이 우리한테 나쁘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면에서는
좋은 플러스적인 것도 있다 이거죠, 사실은. 예. 그거를 살려나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나한테 예전 요번에도 이게 이제 아주 신기술이거든요. 오랫동안 축적, 이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겠다 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한 가지 문제는 성장성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들 내 어떤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회사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키워서 그 자기들의 무기를 써서 뭐 세계로 간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걔들도 괜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효과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게 진짜 대책 없는 뭐 실험 정책들을 자주 내놔서 야, 큰 문제다 이랬는데, 아니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오늘 내가 만약에 이걸 없앤다면 이게 없어질 때 생기는 파장력이라든가 이게 없을 때 당하는 뭐 누가 피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어제비로 칼 자르듯이 막 하는 걸 보고 큰일 났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집 때문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고집. 뭐 난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러다 보니 내가 좀 성격이 편향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저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현 정권은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라도 경제적인 걸 좀 이렇게 내려앉혀서 북한하고 수준을 너무 벌어지지 않게 북한은 끌어올리고 우리는 좀 낮춰가지고 또 어떻게 연방제 통일이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이제 이렇습니다. 북한을 끌어올리고 우리는 낮추는 게 아니고 북한은 내비두고 우리는 낮춘다니까. 그걸 뭐 근데 경제 지원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좌파들 논리 속에는 통일이라는 자체가 거의 경제 수준이 비슷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 뭐 계속 망해갈 텐데 뭐 일본만 아니고 지금 일본은 이제 뭐 국가 감정까지 이제 개입이 돼서 이게 보기에 해결은 좀 어렵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이게 개인까지 갔어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나라가 거의 망조 들어가는 이 시점. 아까 좀 말씀 중에 문재인 정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직원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 되면 한 50여 명 지금 직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한 뭐 70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조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 수출 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알죠. 아는데 참 답답하게도 신기하게 말이죠. 뭐 회사를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애국심이 있는 거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면담을 해봤다니까요. 직원들을 불러서 너무 답답하니까 40명을 4명씩 불러서 10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나이 먹은 사람 빼고 30, 40대 위주로만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처음에 네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 한 가지, 목숨을 걸고 지킬 거 찾아봐라, 한번 대봐라. 그러면 대부분 건강, 가족, 사랑, 자존심,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예요. 40명 중에 단 한 명도 자유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야 자유 아니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봐요. 야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못 누리고 보면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이 못 누리고 우리 누리고 알고 있지 않냐? 그건 맞대.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가 갖다 줬냐? 그럼 고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답을 못해요. 이승만이라는 답이 안 나와요. 4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도 이게 사실 참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약간은 중도 좌파였는데 한 1, 2년 전만 해도 박근혜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진실을 유튜브 통해서 알고 나서는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이걸 유도적으로 물어보는 게 너 광우병 선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본질을 알면은 금방 박근혜 탄핵도 똑같은 거였으니까 알 거라고 기대하고 광우병 선동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지금은 다 거짓말이었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아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게 그런 선동이었고 뭐 잘못했었고 하는 거 그냥 뭐 유야무야 끝나지 않았냐.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도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깨우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찰이 되면은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 텐데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해봐라 하면은 뭐 대부분 반은 답을 안 하지만 반 정도는 하다못해 유니클로라도 안 가고 일본 여행이라도 안 가는 거로 해서 지금은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나 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좌경화돼 있구나. 그렇지. 언론에 의해서 교육 언론에 의해서 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나도 느끼겠더라고요. 절실을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젊은 층일수록 이제 국가관이나 뭐 애국심에 이런 게 다 결여돼 있다 보니까 그냥 선동하고 언론이 몰고 가면 그 여론에 휩쓸려 그렇죠. 그냥 가듯이 저기 진실은 필요 없고. 근데 우리 딸들 봐도 그 전교조 그러니까 선생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가르쳤던 선생들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게. 교육이 이제 뭐 흔히 세뇌시키는 건데. 예, 저희 딸들이요 저하고 정치 대화를 못 하겠어요. 왜냐 완전히 이게 이 보수 우파에 대한 혐오감이요 엄청납니다 이게. 자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청이고 예. 그 벤처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예. 뭐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글쎄 말이에요. 들어줄 거라고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예.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 이제 경제 강요들 예. 그리고 우파 쪽에도 뭐 여럿이 있을 텐데 예. 자 듣든 안 듣든 간에 누구라도 전해줄 수 있는 뭐 기회가 있다면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 제발 이런 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소용이 없는 얘기고요. 이미 저하고 굉장히 호소에서는 필요 없다. 예, 이미 그건 강을 건넜고요. 아니 왜냐하면 10월 3일 날 큰 데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10월 5일인가 이제 그 아주 점잖고 말도 없으신 일본 분이에요. 60 몇 살이나 되신 분. 예. 픽업 가서 오는 길에 그분이 뭐라느냐면 안 사장 그 집회가 엄청난 게 있었는데 일본의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예. 이게 이러면은 이게 이제 있으면은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더라니까요. 집회 현장에. 네. 일본 분 제대로 보셨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정권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예,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어디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 그렇죠. 그게 뭐 초기에 많이 그랬으면 정부에서 먼저 얘기를 했을 텐데 예. 안 대표님 생각에는 이미 호소하고 뭐하고 자식 끝났다 이거는. 끝났죠요. 그건 뭐 어디서 호소해도 될 일은 아니죠. 이 정권 하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예. 그리고 뭐 아베도 의도적으로 문정권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문재인 정권하고는 거래할 수가 없는 정권이라는 거를 인식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아베가 뭐 처음 얘기했더니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가장 그 장점이 약속을 잘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가 간 약속을 어겼으니 그렇죠. 아베 입장에서는 약속 지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걸 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 그 조건도 아니고 안 되죠. 결국은 매듭을 찾을 수가 없는 끊어버려야 돼요. 결국은 이건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도 이거 다 이렇게 될지 알고 한 거고 내가 보기엔 아베도 일본 애들이 수수가 높으니까 그래 오케이 들어와 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로 자기도 또 이익이 있다니까요. 아베가 자기 정치가로서의 정말 최대한 그 사명이 보통 국가 만들기 말하자면 전쟁이 가능한 국가 헌법 개정 그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는 많이 일본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지만 전쟁에 대한 혐오감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다른 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단점을 지금 약점이 있는 건 그 전쟁 가능한 국가 만들기라는 거에 대한 여론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이런 걸 하나도 북한하고 갈등이라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은 게 속마음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 대표님과 똑같은 이제 검증하는 이런 뭐 다른 회사도 있을 거고, 예, 있죠. 유행력 이런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에 수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많을 텐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물론 이제 회사가 뭐 문을 닫아야 될 위치까지 간다면 뭐 다른 자비라도 갖다가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뭐 그렇다면 결국은 회사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직원을 내보내야 될 입장이 될 텐데. 뭐 이미 사실 뭐
조금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2015년도에 큰 부도 맞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70명으로 줄었고요. 공장도 조그맣게 옮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방법으로 일본하고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 다른 금융회사들은 저희들하고 조건이 약간은 틀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자동차 금융만큼은 일본의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지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막 그냥 순식간에 등치만 키워서 뭐 내가 한번 그래야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뭐 회사가 점점 일거리가 떨어지는 걸 딴 데 가서 일을 받고 하는 것에서 연명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회사로서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래놓고 결국은 일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생각조단위 실업자들도 수탁이 나올 텐데 더더욱이나 또 일본 상품을 받아서 국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했으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타격받았겠죠. 그렇죠. 이런 정책을 보고 이게 뭐 도대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이러는데 혹시 일본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 지금 비슷하게 일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30년 사람 중에 이제 곧 금방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하고는 어떤 이유됐든지 간에 동병상련 아픔을 같이 겪고 있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가 이제 방송에 곧 망할 건 문 닫을 되니까 이제 완전히 충격을 좀 받을 텐데 그분들에게 뭐 용기를 가지는 측면에서라도 자 어려움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 뭐 입장이 다 사실은 다를 테니까요. 단지 다만 이건 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감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무슨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뭐 해달라고 해서 풀어질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간절하다면 아까 일본 사람한테 얘기한 대로 직원이라도 아르켜서 데리고 나가서 하나라도 보탬이 되게 하는 그거 외에는 난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직원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친한 사람들끼리도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언젠가부터 생긴 그 터부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죽냐 사냐의 기로에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사람들 좀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광장에 나가고 이런 노력이 나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태극기 집회 사회자로서 이제 오랫동안 문제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압니다만 방금 전에 그 일본 분이 말씀하신 전 직원을 데리고 광장에 나가보라. 이게 아마 정답일 것 같은데. 이거 풀리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우리 안 대표님도 이제 지난 4월부터 이제 나와서 보고 아 세상이 이리 됐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구나. 탄핵의 진실 뭐 많이 알게 됐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 유튜브 손손 TV 많이 보고 해서 알게 된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요. 정말이에요. 그 전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늘 텔레비 보고 알지 우리가 어디서 뭘 알겠어요. 그렇죠. 우파 유튜브들 손상대 TV 같은 TV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여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실을 찾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를 주도하는 리더자들은 자칫하면 자기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 또 시간이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데 제3자적 입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집회가 가서는 문재인 정권이 쓰러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혹시 해보면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공감대 비공감대 다 있을 텐데 혹시 본인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한번 제가 이건 뭐 너무 주제넘은 얘기고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민하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집회 많이 쫓아다니니까 이거는 아니겠구나 했다가 10월 3일부터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거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중도 좌파들, 예. 예,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슬슬 물어봐요. 내가 참 마음이 이거 큰일이구나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냥 큰 태극기 부대가 집회가 생긴 거다. 원래는 그 태극기 부대라는 게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게 방송에서 쇠뇌를 해놔가지고 한 2만 원에서 한 8만 원쯤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안 나오던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그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쇠뇌당한 그대로 있다는 거. 좌파 언론에서 워낙 그렇게. 예, 지금 뭐 초기에 그렇게 머리에 애국기 어버이 부대, 어버이 연합. 그거 옛날에 텔레비에서 나갔습니다. 일당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조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다가 이제 조국이 사태 때문에 좀 커진 거다. 조국 사태를 기회가 한국당이나 뭐 정광보 한기총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을 해서 키운 거다라고 그런 이미지로 지금 방송에도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예? 늘 전국민 집회 무슨 촛불 집회 그런 거 아니라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큰 집회인데도 얘들 이렇게 받아들여? 거기에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방법이 있나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이건 뭐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예. 괜찮습니다. 이거 예. 충분히 뭐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손상대 TV 뉴스타운에서 지난번에 대담하시는 거에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 최소한 3.5% 이상인가의 대중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계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럼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뭐 하루아침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이게 빅데이터 핸드폰에서 나오는 신호 가지고 분석한 거 보니까 쭉 내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한 60만 명쯤 나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60만 명 사실은. 예? 그런데 그 60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 한 100만 명쯤은 돼 있는 거지 나갈 사람이. 그 다음에 바빠서 못 나간 사람 포함해서 그걸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애국 시위대의 버퍼라고 난 얘기합니다. 버퍼. 예, 그런 버퍼가 지금 100만 명 중에 60만 명이 움직이고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텔레비 방송에서 보수단체라고 표현할 상황이라면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끝장은 연말에 낸다고 목표를 두고 11월 한 달 동안은 100만 명이서 3명, 4명, 최대한 5명, 한 4명, 평균 때 4명을 진짜 자기하고 막역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 뭐 직원이든 뭐든 자기하고 입장이 같은 우리 직원들 중에 내가 설득하거든요. 예. 야, 이거 회사가 망하는데 니들 안 나갈 거냐? 어? 네 생각이 달라도 11월, 12월까지만 좀 나가달라. 예? 뭐 계속 나가라. 12월까지 안 되면 내가 얘기 안 한다. 얘기 안 한다. 예? 그렇게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버퍼를 한 11월 한 달 동안 점진적으로 500만 명 늘려서 12월부터는 일단 한 200만 명 실제로 나가는 거죠. 나가도 내가 지난번에 그 박윤영 교사님 소개시켜줘가지고 부산 집회 가봤잖아요. 사실은 광화문에만 이렇게 있는 건 광화문은 늘 집회가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간호원들끼리 하는 집회 뭐 광화문 하는 집회는 식상에 그러니까 좀 통상적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마치 3.1운동처럼 나가지 않으면 3.1운동 여기든 이 동네든 시골이든 저기든 500만 명 중에 일단 200만 명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늘려서 결국 500만 명이 다 나가보는 거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점 말하자면 깨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도 참여해 가면서 알았거든요, 사실은. 예? 참여하고 유튜브 보고 대화하고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적으로 혹시 이게 좋은 방법 아닌가 한 게 뭐냐면 사저 영상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머리가 깨어나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알고는 내가 깨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처럼 어느 정도 개념 없었던 사람들한테 딱 단기간에 쇼크를 줄 수 있는 건
박근혜 탄핵이 완전히 사기였다. 예. 응? 그거를 왜 루게릭병 왜 저 얼음 다 뒤집어 쓰는 운동하잖아요. 예.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뭐 다른 아이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제 운동을 하는 거죠. 영상을 찍어서 네. 일단 100만 명 우리가 세판 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유튜브에 부탁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들 이게 뭐지 하게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자꾸 관심 갖게끔 그 대신 나는 이제 이게 주제 넘은 얘기지만 이거를 효과가 있으려면 지금도 사실 안타까운 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면 야 최순실 야 박근혜 얘기 꺼내지 마 이러는데 네. 지금 타이밍쯤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본인이 나서서 내가 죄송하다. 제일 먼저 이거 난 요렇게 내가 잘못한 건 있다 사실은. 그러나 요게 다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이정이 된 건 어쨌든 내 책임이 있다. 미안하다. 그 대신 제발 통합해라. 빨리 대통령 다음 대통령 할 사람 한 사람으로 모든 잘났다는 우파 지도자들 나가서 빨리 몇 월 며칠까지 통합해라. 여기서 인물 뭐 박정희 같은 인물은 안 나올 거다. 그래도 한 사람으로 모여라. 그렇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박근혜한테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무성 씨도 나름대로 큰 정치가답게 내가 잘못했다. 김문수는 잘못했다 아니 사과 아니에요. 아유 왜 안 그러면 자기는 역사의 마지막 기회인데. 그런 아래가. 야 내가 이건 잘못됐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나 정계 떠나겠다. 떠난다 그랬으니까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다음 큰 지도자니까 향단이 말은 내가 잘못됐다. 솔직히 나는 뭐 그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잘못됐다.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그래 연이어서 근데 보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잘못됐다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김동길 박사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분도 막 그 당시에 그 언론에 속아가지고 막 그 생방송에 나와서 박근혜가 이럴 줄 몰랐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 그 장면에 보통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님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 막말로 내가 쭉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아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당시에 사실은 황교안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은 손상대 선생님하고 같이 헌법재판소에 돌격했어야 되는 거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뒤집혀지진 않았겠지만 정치가로서 자기가 힘을 가지려면 헌법재판소만큼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6천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나 깜짝 놀랐어. 나 그런 분이 있다는 거 나중에 손 대표님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형까지 받았다는 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어서. 아니 근데 그렇게만 그때 했었어도 이 지경까지 나쁘게는 않았을 거라. 그래 참 이 좋은 방안이신데 우리가 이제 서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사실 헐떡고 이게 지금 통합을 가로막는 이 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크든 작든 간에 탄핵을 했어도 잘못, 탄핵을 못 막았어도 잘못, 못 막았는 것도 참 핑계 대도 잘못, 다 잘못이다. 이렇게 각자의 잘못을 우리가 릴레이하듯이 이래서 이게 쭉 그냥 이제 그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사업이 어렵다. 이게 중도쯤 되는 애들한테 야 너 좀 나 위해서 찍어줘라. 사실이 이렇더라. 그 이제 찍어주는 방법은 유튜브 분들이 많잖아요. 한 40개 되더라고 우리나라 우파 유튜버들이.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 유튜버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요런 샘플 영상 골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찍고 뭐 노인분들은 또 이렇게 나이 먹은 분들 이렇게 찍고 해서 중도형은 또 중도형 우파들이 또 찍어주고 최병묵 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또 해주면 이게 확 번지면 들뿍 번지면 그게 하나의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인 얘기고 제가 이제 각 단체를 통해서 한번 그 방문을. 왜냐면 내가 삭발을 해보니까 삭발 바람도 불더라고요. 그게 뭘 버스키가 뭐 그런 거 이제. 근데 좀 극으로 다들 인식하시더라고. 가장 지금 내가 보기엔 중립인데. 아니요, 그냥 착해. 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포지션이 손 선생님이 사실은 내가 보기엔 중간이에요. 맞아요. 제가 왜 중간이에요 사실은.
그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이래서 사실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인데 치우치지 않고. 근데 다만 좌우는 구분 정확합니다. 제가 나의 반대편은 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구고 독조의 좌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렇죠. 뭐 세상이 좌쪽에 완전히 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이 엄청 치우쳐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아침에 고성국 TV하고 하시는 거 보고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손 선생님이 좀 강하시고 좀 이렇게 그걸 뭐라 해요, 그 독고다이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성국 씨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자한당 한국당 편인가 이런 분인데 그래도 그렇게 친하게 대담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떤 희망을 좀 느꼈냐면 솔직히 지금 손 선생님이 하는 그 보수 단체분들 또 대표적으로 지금 정광훈 목사님 팀들 또 한국당 이런 분들은 슬슬 빠져주지 않으면 뒤로 빠져주지 않으면 영원히 중도나 그 다음에 텔레비에서 이건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라는 거 프레임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손성진 같은 분들이 고성국 씨, 정규재 씨, 조갑재 씨 한 10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치 평론가들, 그 인지도가 있는 분들 다 유튜버 하시거든요. 그분들끼리 뒤에는 누가 있든 간에 그분들끼리 좀 대화를 한번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 예, 그래요. 뭐가 매냐면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들에게 뭐 지식 전달하는 이런 이제 끌고 가는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나서서 흔히 말로 뭐 물튀기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맞아 죽어도 끌고 가겠다는 끌고 가는 거고 아마 이런 분위기 좀 얘기될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요. 이거는 길게 갈 일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한시적으로. 그렇죠. 목표 딱 정해서 한시적으로라는 얘기는 뭐 한 달 동안 논쟁 좀 하면 어때요? 그 친구들이나 정치 얘기 다음에 안 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이라도 해서 실제로 결과를 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되게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아직도 이제 좌파 기레기 언론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왜곡된 정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그리고 국민들을 많이 깨어났고 조국과 문재인의 유시민의 이 뻔뻔함 이런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대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대중을 끌고 가냐에 따라서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인간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대화할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 저쪽은 그거 워낙 잘하니까. 그거를 대표로 해서 그 있었던 걸 가지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지금 2년 반 동안 저질렀던 잘못만 딱 정리해서 노트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에 그 얘기하면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안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참 거민도 걱정도 많이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밤새도록 떠나야 되겠지만 좀 아쉬운 거는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또 모시기로 하고 또 사업하신 분 불러놓고 몇 시간 잡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주제넘으면 저도 이제 이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 어브레이죠. 자, 지금 우리 안영준 대표님의 이 고민과 아픔이 이분 혼자만의 고민이고 아픔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흔히 말로 쓰리건 정책 똥꼬집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또 그렇게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국내 수없이 많다는 그 기업들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 기업 그 직원들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이분들끼리라도 뜻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 끝장나는 그 시간까지 기업 망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았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도 인사라도 한번 이제 이거 하시면. 사실 주제넘은 그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요, 제 회사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돌아가서 회사 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이게 제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순간이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가장 여러분들 자녀들 개개인을 위한 어떤 자식 사랑의 순간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전체 우리 뭐 18만 명 넘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다 박수를 쳐 계실 텐데 제가 용기 내시는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후 또 여러분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